청와대가 오늘 3차 개헌안 발표를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위한 대국민 브리핑을 마무리했습니다. 개헌안의 운명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한편 법원이 오늘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취소한 뒤 어떤 식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서류 심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이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출석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변호인단이라도 나와서 법원에서 실질심사를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게 혼돈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혼란이 생기다 보니까 출석 여부를 듣고 본인이 나가겠다, 변호인단이 나가겠다, 또 법원하고 검찰하고 이렇게 차이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격적으로 법원에서 실질심사를 취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원이 고심을 한 끝에 서류 심사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정말 혐의도 뭐 많아서 국민들의 관심이지만 이렇게 법 절차 자체가 특이한 경우가 생겼다.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영장 실질 심사에 있는 피의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을 자기가 대신 내세우겠다. 근데 영장 실질 심사자라는 것은 바로 본인 피의자에 대해서 판사가 묻고 답하는 거기 때문에 변호인은 거기서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자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그러니까 상당히 판단을 좀 아무리 유보했다가 오늘 이제 10시 반에 판단을 해서 이미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검사와 변호인이 참석해서 하는 신문은 불필요하다. 서류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부장판사가 결정한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방어권을 아예 포기하겠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본인 불출석까지 좋은데 변호인단 내부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 이런 다른 의도가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다른 의도야 있겠어요. 일단은 포토라인에 다시 서야 하는 부담이 있겠죠. 사실 검찰에서의 포토라인도 부담이 되는데 구속영장 심사를 하려면 또 법원의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부담이 있었을 테고요. 예. 그래서 본인은 안 나가는 대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변호인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안 받아들인 거죠.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계속 겹치고 있는데 이런 판단을 하면서 MB한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일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일주일에 3-4번씩 재판을 나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구속영장 연장이라고 하는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예. 이런 것들로 나타남으로써 결국은 이 국면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탠스에 상당히 동조하면서 그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년 전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4월 6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도 1심 선고가 있는데요. 범죄 혐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 사람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이제 오늘 지금 서류 심사를 한다면 오늘 밤 늦게 이제 결정이 나겠죠. 구속 여부가. 예전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새벽 3시 넘어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이제 또 어느 구치소에 또 수감이 될지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또 어떤 또 독방이 또 어떻게 마련이 될지 그러니까 이런 준비들을 벌써 법무부에서 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좀 들려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나와서 피의자가 나와서 판사와의 질문 답을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축약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밤 자정안에 결론이 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추격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동부구치소 새로 지었다 그러죠.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서울구치소에 가 있으니까 같이 있기는 그렇다. 또 이제 지금 공범으로 돼 있는 김백준 전 기획관도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공범끼리 같이 있지는 않으니까 동부구치소가 될 확률이 크다. 동부구치소 시설 좋다 그러는데 하여튼 아무래도 전직 이건 구속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만약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해서 허락을 하게 되면 오케이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동부구치소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법정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구속이 결정되면 어떤 식으로든 좀 메시지를 낼 거다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뭐 만약에 한다면 또 하는 게 적절한지 그 부분, 그러니까 한다면 내용도 어떤 것이 좀 담기면 좋겠는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글쎄요, 그거를 지금 예상해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면은 장단점이 있죠.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죠. 기존에 했던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나는 협조할 수 없다라고 예. 하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결국은 보이콧의 수순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뭐 메시지가 가능할 텐데 어찌됐든 그게 적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갈 때 아주 원론적인 얘기나 아예 안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이런 그 예상 자체도 상당히 결례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아직까지 뭐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이제 근데 일단은 궁금한 게 그 친인척 관련 비리 관련해서 김윤옥 여사나 다른 뭐 아들, 형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사법 처리를 받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법원의 판단 이후에 어떤 지금 추가적인 혐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좀 검찰이 또 조사를 하게 될지 그 부분도 좀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뭐 아들 이시영 씨는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죠. 예, 다수 그렇죠. 관련을 했어요. 받았고 문제는 이제 영부인이었던 김윤호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전례를 보면은 과거에 권양수 여사 전례를 보면은 검찰이 그 당시에는 부산지검으로 불렀었어요. 권 여사를. 그래갖고 이번에도 뭐 직접 대통령이 나섰기 때문에 부인까지 또 검찰에 출두를 시켜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부부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가서 뭐 조사를 한다든가 뭐 그런 형태가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예. 근데 이제 권양수 여사 때는 이제 그 640만 달러 한 건이었는데 지금 김윤옥 여사에 관련된 분 너무 많아요, 굉장히. 벌써 나온 얘기만 해도 뭐 3건 아니겠습니까? 뭐 명품 핸드백도 있고 지금 다스에 대한 법인카드 문제도 있고 그 외에 또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돈을 또 6억인가 받았다라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은 사실상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가서 조사한다고만 이게 축하하게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검찰이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뭐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이제 구속이 결정되겠지만 구속된 다음에 아마 검찰이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을 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오늘이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3차 개헌안 발표를 끝으로 대국민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오늘 두 분 발표 내용 들으셨죠? 물론 이제 어제 그제 내용도 다 이제 소화를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최대 관심을 가질 만한 예. 내용들이었었어요. 권력 개편이랄지 선거제도 문제랄지 예.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먼저 이 교수님께서는 네. 어떤 부분 특히 관심을 좀 있게 보셨는지. 아무래도 오늘 제일 대통령 그 축점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권력 구조 문제를 예, 어떻게 할 예, 것이냐, 예.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조국 수석은 하여튼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 중심제를 지금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그런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현행 대통령 중심제를 하되 뭐 약간의 좀 분산 감사원 문제라든가 뭐 국회 권한을 약간 강화시키는 문제라든가 총리의 권한을 약간 강화시키는 문제 이런 부분들 해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 그 대신에 이제 4년 연임제로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상당히 야권이라든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파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다른 뭐 지방 분권 문제라든가 뭐 국민 주권 강화 부분이라든가 어제 그제 발표한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야권에서 크게 반기를 안 들 것 같은데 이 권력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국회에서 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예. 개헌을 하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것이고 그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서는 있지만은 이게 전선이 형성되기 때문에 특히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예. 특히 이번에 지금 야3당이 분권 대통령제안을 국회에 지금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국회 내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런 부분을 합의로 이끌어낼 것인지 아니면 개헌이 그냥 물 건너가는 되는 예. 것인지 하여튼 향후 어떤 정치 일정이 이제 중요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 총리는 현행처럼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걸로 이제 그리고 나서 총리 권한은 강화한 부분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헌법상에 있어서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리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라. 예, 그 부분만 네, 그게 이제 빼겠다. 상당히 대통령을 보좌한다라는 것으로 해석됐었는데 예, 예. 이런 부분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리의 뭐 예를 들면 부처 장관에 대한 제청권 이런 부분들은 아직 있었으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총리가 예를 들면 진짜 실질적인 책임 총리가 될 것이냐 예. 아닐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총리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부분들의 해석이 있는 건 또 사실인 거죠. 국회가 주장했던 선출 관련해서 특히 추천제 관련해서 할 경우에 항상 긴장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오늘 조국 수석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소야대 전국성에서는 이중 권력 상태로서 국정 운영에 좀 장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게 국회 총리를 추천하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천하자는 것인데 저는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족수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제는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민주화 과정에서 직선제 개헌 투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어낸 과거의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이 집중되는 과도하게 그러니까 주로 과잉 권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정치학에서는 믿을 수 없는 과잉 권력이다. 그래서 unbelievable overpower라는 얘기까지 쓰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권력을 분산시킬 거냐라는 문제인데 이런 방향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하고 연구했다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프랑스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거기서는 준 대통령제입니다. 그러니까 세미 프레지덴셜 시스템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는 대통령의 그 권한을 예를 들면은 좀 더 올리기 위한 거죠. 왜 그러냐면 내치에 자꾸만 대통령이 간섭하다 보면 정쟁에 휩쓸리기 때문에 실제로 외교안보 국방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국민 통합권이라든가 통합권 이런 부분들이 약화된단 말이에요. 역대 대통령 한번 보세요. 외국 나갔다 오면 다 좋아해요. 근데 국내만 들어오면은 정쟁에 휘달리니까 실제로 상당히 대통령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과정을 가거든요. 그래서 외치와 내치를 분리시키는 대통령을 국민 손을 뽑고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는 겁니다. 예. 지명해서 국회에서 그것을 동의하는. 그래서 동거 정보로 가든 하든 그러니까 내각권도 예를 들면 외교안보 국방통일은 대통령이 갖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인사권은 총리가 갖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국무회의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주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원 내각제에 대한 뭐 개인 요소도 있지만 대통령을 좀 더 어떤 통합적인 요소들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외교안보 국방에 상당히 진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강화 요인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뭐 의원 내각적 요소라든가 뭐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클리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자, 네. 부사님도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아쉬운 부분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오늘 내용 보시고. 제가 조국 수석 발표를 오늘 쭉 봤어요. 예. 그런데 우리 70년 동안 대통령제라고 말씀하시고 중간에 2년 정도 내각제를 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선 대통령제가 맞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우리는 내각제를 포함한 대통령제다.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개헌국회 때 유진호 그 당시 입법자가 기한을 한 분이 내각제로 구성을 했던 거예요. 내각제로 개헌국회에서 권력 구조를 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식의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라고 고집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정쩡한 타협책으로 전통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4.19 때 결국 내각제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사정권에 의해서 대통령제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내각제를 선호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말하는 독재 정권이 대통령제를 선호했는데 지금 우리 현실의 대통령제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결국 대통령제 70년을 했다라고 하는 건 무시하지 못하죠. 대통령제가 우리한테 맞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제대로 된 대통령제를 해야죠. 정부 통령제의 대통령제를 해야지 우리나라 헌법처럼 총리가 수상도 아니고 부통령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있는 것들은 이번에 바뀌어야죠. 총리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이번에도 발표할 때도 국무회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함으로써 결국은 문제 제기를 야당에서도 그렇고 헌법학자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위헌적이다. 이 절차 자체가 위헌적이다 할 정도로 예. 이런 상황들을 얼마나 총리가와 국무회의가 얼마나 무의미한 거냐, 무력한 거냐라고 하는 걸 이 상황에서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대통령제가 우리 현실에 맞는다고 하면은 정부 통령제로 하는 제대로 된 대통령제를 하는 게 정답인 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 가지가 있어요. 대통령제, 내각제, 그리고 프랑스식의 이원 집정부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절충적인 무엇이란가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총리를 뽑을 때도 총리는 내각에서 국회에서 뽑아야죠. 그런 절충안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어정쩡한 절충안으로 총리 허수아비 총리를 만들어 놓는 이런 상황은 정말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임명권을 뺀다, 명을 받아라고 하는 걸 뺀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얘기를 총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독단적으로 뭘 하거나 이럴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리는 그야말로 바람막이, 방패막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런 좋은 기회에 이걸 바꿔야죠. 그런 것들 안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이 절차적으로도 헌법에 굉장히 위반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헌법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개헌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저는 많은 야당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뭐 보수 야당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의 야당들도 대통령이 제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의 잔재이에요. 입법권을 그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거 예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일거에 좀 고치자고 하는 게 개헌인데 과정이 정반대로 지금 표출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3일에 걸쳐서 이제 대국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아마 오후 4시에요. 이제 청와대에서 언론에 이제 공개를 한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국회에 가서 좀 보고를 할 거하고 전체 내용도 공개를 한다고 하죠. 물론 이제 홍준표 대표하고 조배수 대표는 좀 만나지 않겠다. 지금 한병도 정무소에 갔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해 들어옵니다. 국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실 궁금한데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발언 내용 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로 정부의 개헌안의 모든 윤곽이 드러나는 만큼 국회도 더는 개헌 협상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까지 100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담보할 국민 개헌의 문을 열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헌법 제89조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를 단순한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오만한 발상입니다. 현행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개헌을 하겠다는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도 패싱, 국무회의도 패싱, 법제처도 패싱,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청와대뿐입니다. 이번에 3일 동안 설명한 건 대통령 개헌안입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절충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한국당에서 제의한 어떤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다른 당은 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시간은 26일로 일단 정해졌는데 물론 이제 오늘 조국 수도 이야기했지만 국회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 아직까지는 뭐 이런 뉘앙스를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방금 김동철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 중에 우리 뭐 김수현 부총장이 잠깐 하겠는데 그 청와대에서 모든 논의가 됐다. 국무회의 심의 과정을 아직 안 거쳤다. 근데 청와대는 이미 이제 발표 전에 심의 26일 전에 심의 과정을 거칠 거고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 했거든요. 위헌 소지 논란 이게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 어차피 이거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했지만은 이거는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정부의 수반으로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헌법에.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정부안으로서 이제 국회에 제출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는 밟는다 그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가능하다면 전향적으로 봤으면 총리가 발표하는 게 더 모양새가 좋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청와대 의중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거는 이제 뭐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결국은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청와대가 지킬 거라고 생각이 예. 들고요. 정치권 논의 상황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 이제 문제는 이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압박용 수단이라는 문제. 여당은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발의권이 있어서 발의를 하지만은 결국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자. 국회에서 논의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야 특거해서 개헌을 자꾸만 내놓고 하는 것은 만약에 대통령이 저런 발의를 하겠다라는 압박이 없었다면 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제대로 접근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원내대표나 추미애 대표는 비난만 하지 말고 그거를 우리 국회에서 합의해보자. 특히 권력구조 문제 아니겠습니까? 권력구조 분산 문제니까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큰 논쟁거리가 안 돼요. 결국은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이라는 문제. 그 문제는 같이 얘기를 해보자는 입장인 거고요. 예. 한국당이나 제 야당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다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은 헌법이라는 것은 이거는 국가의 최고 규범이고 국가의 이념과 틀, 영토, 뭐 국가의 이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들이 다 통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동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 발의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은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합의돼야 된다. 이걸 뭐 표결 대결로 가면은 이건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야당들 같은 경우는 국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뭐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예, 예. 던져버렸으니까 이제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나 추미애 대표 정치력이 중요한 것 같은데 뭐 대통령이 26일 발의하지 않겠습니까? 발의한다 그랬으니까 그 문제를 국회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는 예.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요. 뭐 시간은 제가 보기엔 충분하다고 보여져요. 예.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순방길에 이제 오늘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순방 중에 이제 발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네. 이제 벌어질 것 같고요. 오늘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는 나중에 국회 연설 대통령의 그리고 당 지도부 만남 검토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글쎄요, 키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지 않나. 더 시간을 줄 것인가 말 것인지는 결국 청와대 쪽에 달린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에서 하고 말고는 청와대 의지죠. 그러나 만약에 청와대가 정말 개헌안을 발의한다. 지금 상황에서 그 국회에서 통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걸 알면서도 발의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개헌 자체보다도 개헌 정국을 노렸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청와대에서 해야 할 거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압박 수준이라고 하면은 좋습니다. 지금 뭐 야당에서도 청와대에서 이렇게 준비하니까 열심히 그래도 안이 나오고 스케줄도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압박용으로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제출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개헌도 물 건너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상황에서 야당하고의 조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야당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시한 스케줄 있잖아요. 언제까지 개헌을 하겠다. 국회에서 언제까지 논의해서 개헌안을 만들어가지고 표결 언제 하겠다라고 하는 스케줄을 보장받은 다음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한테 넘겨야 하는 거지 이걸 끝까지 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뭐 지금 대통령이 발의하는 안 자체는 군사정부에서나 있었던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반복해가지고 국회에 또 저항을 일으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들은 정말 지금의 정부는 어울리지도 않고 국민이 바라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해법이 없어 보여서 너무도 군사정부에 있었던 일을 아닌 거고요. 그때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예. 상대적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국회의 3분의 2 의결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예를 들면 독선적으로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군사정부 때 그랬으니까요. 그 부분을 막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예. 국회에서 3분의 2 의결은 쉽지 않아요. 지금 지금 293석이죠. 그러니까 뭐 거의 200석 가까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121석밖에 안 되는데 뭐 다른 당이 들어온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알겠습니다. 이제 예.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 얘기 좀 하고 좀 마무리할까요?
이걸 뭐 어떻게 뭐 집안 싸움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방선거에 구인난 인재 영입에 좀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또 거기에 이제 중진 의원들 예전에 뭐 홍준표 대통령의 대표의 그 네. 소통 리더십 가지고 예.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중진 모임이 있었어요. 뭐 4가지 정도 요구 사항도 있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뭐 강하게 좀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중진 모임에 참석했던 2명의 중진 의원 얘기 듣고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도 많이 언급을 자제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 후보 공천 과정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당대표의 닫힌 리더십이 이러한 것을 가져오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이 위기의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원인은 이 홍 대표의 끊임없는 당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리더십, 품격 없는 그 언행으로 인해서 이 당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는에 따라서 지금 당이 위기가 더 심화되고 있다. 예. 정우택 의원은 뭐 6위라고 진단을 했네요. 뭐 리더십의 타격을 지금 홍준표가 받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만약에 있다면 뭐 타결할 책이 있을까요? 뭐 조기 전대 이야기도 꺼내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건 뭐 경고의 메시지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과거에 2004년도에 총선이 있을 때 최병열 대표가 공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그 저항이 부딪히면서 공천권을 막 측근을 공천하고 당이 엉망이 되었고 최병열 대표가 중간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당 대표에서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박근혜 비대위로 해서 총선을 치렀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밑바닥 여론이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보수층 내에도죠. 그건 아마 한국당의 관계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 4가지 요구 조건에 나왔듯이 이제 언행 얘기했잖아요. 특히 이제 막말 논란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보수가 그래도 이 품이 있었는데 우리 보수를 대표한다면 정치 세력의 당대표가 왜 이렇게 막말 논란에 휩싸이냐 이런 부분 속에서 보수층들이 많이 한국당을 떠나고 있는 게 또 사실인 것이죠. 다른 부분보다도 상당히 제1야당의 대표인데 대권 후보까지 나갔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홍준표 대표의 얼굴 체제로 갔을 때 과연 이번 지방선거 때 승리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 홍준표 대표가 그걸 바꿔낸다면 자기 자신이 정말 강점도 있는 뭐 정치인이니까 자기 강점을 내세우면서 지금 문제됐던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낸다 그러면 가능하지만은 이 상당히 지방선거 때 이 패배의 요인이 크다라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홍 대표가 독선과 독주를 너무 한다. 이 말 안 듣는 사람 험지 출마로까지 얘기하고 사실 지방선거 공천권을 자기가 독점하겠다는 의사를 상당히 은근히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공천권이 사실상 홍 대표 개인에게 가게 되면 국회의원들은 어느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 총선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은 그러한 어떤 당내의 권력 투쟁과 또 지지율 문제 이 부분이 연동되기 때문에 홍준표에 대한 대표에 대한 불만과 비판 이런 부분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장님. 일단은 홍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보수 패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적전분열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진 의원들이 저렇게 나섰다는 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사실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리스크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번 지방선거는 홍준표 리스크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런 정도라고 하면은 홍준표 대표한테 정말 마지막 기회를 읍소하는 그런 기분으로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개인적으로 말도 문제지만 독단도 문제고 결국은 보여주는 게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인물난이라는 거예요. 인물난은 홍 대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결국은 홍 대표가 언급했던 그 분들이 다 안 나오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뒤에서 홍 대표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홍 대표는 직접 나서지 않고 체면 구기지 않고 인재 영입하겠다고 밖으로 얘기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
저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우리 당의 자산이라고 했다가 안 나오겠다니까 우리 당 사람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계속 말을 바꾸면서 결국 본인만 책임을 회피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인재 영입은 요원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인재 영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너무나 어려운 선거가 될 게 뻔한데 예. 이런 상황에서 홍 대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당내 중진들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 사람들이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 대표는 무슨 연탄 가스니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정말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뭐 환골탈태하는 좀 모습을 보여서 그야말로 당권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 명확하게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의해서 평가받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런 내부는 정말 계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당 제2기 혁신위가 반성문을 쓰는 모습도 좀 보였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뭐 지금까지 유영아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